안녕하세요. 잔소리도 고급지게 하는 고급진 잔소리 채널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받아놨습니다. 자립심. 이게 애들을 키우는 목표가 자립이라는 거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나 저희 부모님들 이거 많이 빼놓고 있으셔갖고 이게 요즘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저희 부모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좋아하고요. 제가 강연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그 TV 강연자들 보니까 부모님들 욕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욕할 거 많죠? 돈 내라.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모님의 단점을 많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 앞에서 하고요. 아시는 분이니까. 존경하는 분이세요. 오해 없으시길. 네. 다시 할게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 고급진 잔소리 책을 썼고요. 춘천고등학교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안양대학원에서 코칭학 전공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두 학기 남았습니다. 각종 코칭 자격증, 부모 코칭, 존재 코칭, 인생설계 코칭, 학습 코칭 자격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차는요, 처음에 과거와 다른 미래 사회,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럼 과거와 다르게 미래 사회에는 어떤 인재들이 필요할까? 그건 이제 뒤에 있는 정금은 학생한테 아주 어울리는 내용이 되겠죠. 잘 보세요. 이제 그런 미래 인재들을 키우려면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네요.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아이들 키우기 힘드시죠? 뭐 집에서 공부를 안 하고 공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해요. 말을 안 들어요. 또 뭐 폰만 하고 컴만 하고 그래요. 혹시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으실까요? 저희 아이를 얘기를 하면 본인 스스로 본인의 일상생활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렇죠. 자립심이 부족하죠. 네. 일상생활을. 자, 그럼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세대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애들은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 딱 아시죠? 그럼요. 이게 뭡니까? 다이얼 전화. 알아? 아저씨. 이거 막 못 쓰게 전화비 나온다고 못 쓰게 여기다 테이프도 붙여놓고 그랬었고, 이거 주판하고 나서 하고 카세트 테이프. 여기 컴퓨터에 보면 플로피 디스크가 저장 메뉴인데 애들이 그게 뭔지 몰라요. 본 적이 없어서. 요즘은 8, 90년대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요거 하나면 다 되니까.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역할이 다 되니까 아예 두뇌 구조도 달라져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30년의 세대 차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사회 발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농경사회로 예를 들면 할아버지 농사지고 증서할아버지 농사지고 아버지 농사짓고 그러면 발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죠. 거기가 진리인데. 근데 요즘 애들은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큰 애들은 30년 전 기준으로 성공하죠. 아예 달라요. 엄청나게 사회 발전 속도가 빨라졌어요. 부모님들이 이걸 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항상. 저희 어머니도 참 전국 1등 하셨던 분이지만 옛날 잔소리 많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요 강의가 세미나가 끝나고 요 몇 마디를 얻어가셨으면 좋은데 미리 한번 해봤어요. 내 생각은 어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요거 이유는 나중에 나와요. 그 다음에 어우 나 뜨거워요. 사랑해 고마워. 이거는 저희 원래 하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사랑해 고마워. 이해할게.
안 해. 저는 저희 아버지께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심장마비 걸리실까 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착이 되셨네요. 그리고 내 생각은 그렇구나. 내 생각은 그렇구나.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게 왜 했는지는 나올 거예요. 자, 이 세미나를 제가 기획한 의도는 일단 저의 시행착오가 좀 큽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시켜주신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 명문 경희대 가서 교수님 공부 좀 시켜주세요. 실제 제가 했던 얘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좋은 경희대를 가서 시켜주는 공부만 했으니까. 이건 저희 부모님이 좀 많이 잘못하셨어요. 엄청 시키셨거든요. 초등학교 때 12시까지 학교에 있어서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법을 전혀 못 익히고 명문대에 간 거예요. 근데 뭐 대학에서 그걸 익혔으면 다행이지만 대학 졸업하고 의학전문대학원 공부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 2년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16시간을 했었거든요. 하루에. 헬스장에서 자전거 타면서 책 봤었어요. 그리고 막 새벽 3, 4시에 자리 맡으러 가서 복도에서 공부하고 저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똑 떨어졌죠. 근데 이제 저도 좀 이렇게 하고 다운되는 놈은 아니라 너무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니까 왜 떨어졌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책을 손에 잡았죠. 처음에 잡은 이유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억울해서 억울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500권 정도 읽었는데 그러니까 좀 보여요. 뭘 어떻게 잘못했었는지. 그거를 좀 같이 미리 알면 좋으니까 부모님들에게 공유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상담이나 코칭이나 철학이나 모든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부모님이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부모님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부모님이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어떤 존재로 보는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커요. 이걸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는 그 틀을 애들이 넘기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는 틀을 넘었거든요. 500권 정도 읽으면 넘을 수 있는데 미친놈이고 부모님이 바뀌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특히나 생각은 향기 같아서 부모님들이 하는 생각이 자녀들한테 묻어나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좀 같이 해주십사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마음껏 도전하며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여기에 좀 작전을 함께 해주십사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일단 이거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성공 공식이라고 하죠. 이게 많이 붕괴됐어요. 저희가 클 때 공부 왜 열심히 하셨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기업, 흔히 말하는 대기업, 그래서 돈 많이 벌자. 이게 경제 성장기 시대의 성공 공식이에요.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 안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통하지 않아요, 이제. 대기업도 좀 이따 나오지만 공채가 거의 사라졌어요. 공개 채용이 거의 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채용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뭐 기계공학 박사 소지자들 이랬는데 요즘엔 플랜트 설계가 가능한 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공부만 잘해서 학벌이 좋아서 좋은 졸업장 따면 알아서 좋은 기업 가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경제 안정기는 자신만의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공부도 잘해야 되는,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얘기하는 거죠. 요걸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시려면 좀 직업의 분류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수익 방식에 따라서 직업이 크게 4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수익 방식에 따라서 먼저 투자자,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회장님 이런 분들이시죠.
투자자들은 돈을 벌게 하는데 요즘은 주식을 사면 투자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경영인, CEO, 사장님, 회사를 경영해서 직접 직원들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면서 회사를 키우는 이런 경영인이 있고요. 임금 노동자가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들, 정규직 월급쟁이들, 사대보험되고 이런 사람들이 임금 노동자에 해당하고요. 비임금 노동자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긴 노동자예요. 노동과 소득을 바꿔요. 일한 만큼 돈 버는. 근데 비임금이라는 얘기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 과거 경제 성장기에는 임금 노동자가 굉장히 대우를 받았어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뭐 10% 20% 됐기 때문에 그냥 임금 노동자 고소득 받고 저축만 잘해도 먹고 사는 저희 부모님 같으신 분들은 그 시대 때.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비임금 노동자, 프리랜서들이 대우를 받는 세대가 올 겁니다. 왜냐? 워낙 빨리 바뀔 거예요, 세상이. 평생 직장이란 건 이제 진짜 공무원 말고는 없고요. 계속 여러 가지 직장을 하면서 바뀌는 세대가 올 겁니다. 요거를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미래사회가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이제 주식 그래프인데, 이제 경제 안정기예요. 저금리 시대예요. 이번에 좀 올라갔고 3%, 4%인데 한동안 1, 2%였어요. 저금리 시대고, 집값이 오르는 속도는 엄청 빨라요. 돈 모아서 집 못 삽니다, 이제. 단군 이래 부모님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됐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적응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좋은 직장이 한계가 있습니다. 재테크, 즉 투자자 쪽으로 가야 돼요. 투자도 해야 집도 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한테 주식하면 도박꾼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제 아버지 1950년생이세요. 호롱불에 공부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많이 이런 이 시대가 변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를 따지면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할 건데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생산량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닌 게, 기업 입장에서 생산량이 올라가면 노동자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노동자를 이제 감축을 시키면 사람 입장에서는 노동 수익이 감소해요. 생산량이, 소비량, 생산량이 훨씬 많아져요. 그럼 미래학자 중에 이 기업들이 생산량을 돌아야지 소비가 되니까 모든 그냥 사람들한테 최저 비용을 지급할 거다. 새로운 의미의 복지국가가 형성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달라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웹 3.0 시대가 올 겁니다. 이건 단기간에 올 건데, 인터넷이 없다가 인터넷이 생기면 새로운 세대가 됐잖아요. 인터넷도 웹 1.0 시대는 그냥 정보 전달하는 거. 흔히 지금 있는 데가 웹 2.0 시대예요. 각종 포털에 우리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보를 이용하죠. 그게 웹 2.0 세대인데, 웹 3.0은 블록체인 기반이라서 요즘 인플루언서들 아시죠? 각자가 다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세대가 올 겁니다. 특히 동현이 같은 경우는 이쪽 관심이 좀 있어요. 특히나 뭐 메타버스나 SNS처럼 인터넷 세대,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게 앞으로 대세가 될 겁니다. 지금 이 변화 속도가 코로나 때문에 훨씬 빠르게 됐어요. 키오스크라 그러죠. 주문하는 거 어르신들 못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되게 이게 막 망설였는데, 이런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나 흐름은 우리가 늦출 수 없는 거니까 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변하냐? 의식주에서 식이 빠졌다고 하죠. 먹고 살 걱정, 먹을 걱정을 이제 안 해요.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다음에 커서 뭐 먹고 살지
걱정을 했거든요, 어린 시절에. 근데 애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걱정하죠. 난 뭘 하고 싶은가. 그래서 무조건 대기업은 끝이에요. 예를 들면 어머니께서도 만약에 대기업 회장이 우리 삼성에 들어와 주시게, 그럼 자리를 삼성이라 한다고 일단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예를 들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에서 일단 입사하게, 그럼 어느 과요? 이렇게 물어봐요. 총무팀 자리가 나는데 저 홍보하고 싶은데요. 왜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복지가 됐기 때문에 먹을 걱정을 안 하니까. 예전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켜주면 고맙죠. 경제 성장기에서. 이게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워라벨,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하고. 현장에 계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공무원들 지금 퇴사 많이 하죠. 이것 때문이에요. 3년 이내 공무원들 퇴사율이 확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대기업 공채도 지금 축소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공부만 잘하면 됐던 시대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공교육 자체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한 번 무너진 건 회복이 안 됩니다. 원래 긴장의 끈을 놓았다가 다시 조이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학교를 못 믿어, 이게 뭐 학교가 잘못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시대가 그래서 학교에 의지하면 안 되는, 개인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어머니 학교 애들 보내시겠지만 예전과 많이 다르시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옛날에는 명문대만 가면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애들이 나타났어요. 엄마 서울대 졸업했는데 뭐해? 이거는 저는 서울대라 그랬는데 유명한 정신과 의사분이 엄마 하버드 졸업했는데 뭐해? 라는 학생이 나타났다고 직접 상담 사례를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만 잘하면 내가 아니고 공부 더 잘해야겠다. 더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공부 잘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 세 개 들어주세요, 뒤에. 공부도 잘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비유를 하자면 성적은 나무 열매예요. 나무 열매고 단기적인 성과, 주로 조입식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은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나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절대 안 통합니다. 그리고 자극의 반응만 잘해도 성적은 올라가요. 그럼 이와 반대로 사고력, 성장이죠. 이건 뿌리예요, 뿌리. 생각하는 힘. 실제로 생각하는 힘이 좋은 사람들은 두뇌에 신경세포가 많이 발달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힘이 강한 사람들은 적응력이 생겨요. 환경이 변하더라도 뿌리가 튼튼히 받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있는 영양소나 물을 빨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끈기가 있어요. 잘 버텨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버틸 수 있고.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기네스북에 대한민국 포도나무가 올랐는데 한 그루에서 4,000송이가 열렸다 그래요. 자, 그래서 성적보다는 무조건 사고력이 중요하다. 근데 경제 성장기 때 잘했던 분들은 성적이 중요했던 시대니까 자녀들을 성장 못 시키게 뿌리에다가 계속 영양제 받고 물 뿌리고 그러면 이제 뿌리가 썩어요. 열매는 좋은데 뿌리가 썩어요.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좀 강압적인 부모님들 밑에서. 저희 부모님도 이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물을 많이 주셨죠. 그래서 교수님 공부시켜주세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 그래서 사고력이 무조건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같은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인데요. A라는 친구는 서울대학교 갔고요. B는 접니다. 경희대학교 갔고요. C는 강원대학교 간 친구예요. 딱 봤을 때 누가 제일 잘 됐을까요? 경희대학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으나 경희대학교 졸업한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서울대학교 졸업한 친구는 지금 우체국 직원이에요.
얘는 시험은 잘 보지만 사고력이 좀 형편없어서 우체국이 나쁜 건 아니지만 특히나 이 친구는 서울대 수석 졸업했습니다. 수석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이렇게 우체국 있고요. 이 강원대학교 졸업한 친구는 저랑 초중고 대까지 똑같아요. 왜 대학이 똑같냐? 군대 가기 전에 경희대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중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좀 놀렸던 친구거든요. 공부 못한다고. 그래봤자 충고지만 거의 꼴찌했던 친구인데 지금 고려대학교 교수예요. 이 학생의 아버님이 교수님이라서 성장형을 좀 알았나 봐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편입해서 카이스트로 석박사를 가더니 교통항공대학 교수를 거쳐서 지금 고려대학교 부교수예요. 그래서 이거 고려대학교 사이트에서 이 친구 사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보다 성장이 중요하다는 아주 중요한, 이미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학생 사례로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몇 년 전 이제 학생인데요. 공교롭게 고2 2학기, 고2 2학기에 왔는데 둘 다 모의고사 평균이 5등급이었어요. 야, 너네는 어떻게 이렇게 맞췄냐 할 정도로 5등급이었는데 A라는 학생은 월 평균 22만 원 교육비를 그때 받았거든요. 이렇게 받은 이유가 아버님께서 부도가 나가고 선생님 저 학원 못 다녀요. 근데 이분 어머니도 사회복지사님이셔갖고 야, 엄마한테 얼마 쓸 수 있는지 물어봐라. 20만 원 정도 쓸 수 있대요. 그럼 자습형으로 가자. 그래서 자습형으로 가고 저는 코칭만 했어요. 티칭도 하긴 했지만 거의 코칭하고 피드백 위주로. 요 학생이 고3 때 공부할 때 저기 뒤에 저 학생이 재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지 알 거예요.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동갑이고 이 학생은 월 평균 65만 원 정도 교육비를 냈었는데요. 티칭 더하기 코칭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1대1. 이게 저한테만 65만 원 쓴 거지 다른 선생님한테는 한 30만 원 더 썼어요. 그러니까 총 월 평균 사교육비가 100만 원 이상이었었어요. 그럼 누가 더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선생님은 앞쪽이라고. 근데 딱 보면 오른쪽 같죠? 교육비 많이 쓰고 1대1 수업도 하고. 근데 실제로 이 학생은 수능에서 평균 2등급 정도 나왔어요. 밀려 쓰지만 않았으면. 이놈이 밀려서. 근데 실제 실력은 평균 2등급 정도 나왔고요. 이 학생은 평균 4등급 정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씩 물을 멀리서 주는 걸로 코칭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이 같이 들어간 영어 선생님이 계속 시키는 선생님이거든요. 먼저 시키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잘하지는 못해요. 생각이 잘하지 못해요. 반응만 해요. 그러니까 영어 숙제는 다 해가는데 수학 숙제는 거의 안 해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크진 않아서 뭐 돈 쓴 거에 비하면 체감적으로 성적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커지려면 코칭적으로 기다리는 사고력을 키우는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여러 사례를 통해서 많이 익히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 시대 인재, 이 미래 시대 인재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타인을 위한 새로운 꿈을 향해 마음껏 도전하며 이루는 사람. 이건 제가 정한 겁니다.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정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시대 인재는 사명감이 좀 있어야 돼요. 스스로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매슬로의 인간욕구 5단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그 5단계인데요. 가장 하위 단계 생리적 욕구,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요게 두 개가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해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욕구, 어디 소속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존경의 욕구, 이게 인정 욕구라고 하죠. 이렇게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때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 이게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는지 알면 난 이런 사람이니까, 난 이렇게 하니까. 요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메타인지라고 해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것. 사람 대부분이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걸 잘 알려면, 일반적으로 알려면 시행착오가 필요한 게, 마이클 조던이라고 전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가 야구 선수도 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충격으로 2년간 야구 선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카고 커브스라는 구단에 마이너리그 있었는데, 그래서 전 마이너리그 구단 통틀어서 시카고 커브스 마이너리그 구단의 버스가 제일 좋아요. 원래 마이너리그는 버스가 되게 안 좋고 그러거든요. 마이클 조던이 사비로 사놨어요. 리무진 버스를. 근데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본인들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자식들한테는 스트레이트로 가라. 불가능한 얘기죠. 세계 최고의 선수 마이클 조던도 야구 선수를 했었는데, 농구 선수지만. 불가능한 얘기고, 이거를 이제 존재 코칭이나 인생 설계 코칭을 통해서 자아실현이나 욕구로 바로 가기도 해요. 지금 뒤에 있는 학생은 존재 코칭을 받고 있거든요. 한 3회차 받았는데, 2회차? 3회차 받았는데, 어떠신가요? 쌍엄지를.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이걸 바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구분한 목표의 종류인데, 아까 결핍 2개를 좀 뺐어요. 밑에 하위 단계를 2개를 빼고, 위에 3개를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나눠봤어요. 제일 하위, 나쁜 사람들이죠.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 이기주의자라고도 하고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죠.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대부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죠. 대부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고, 1등 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런 게 다 하고, 이런 경우에는 근데 눈치를 보느라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회피나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컨닝이죠. 시험으로 치면 이렇게 불공정 거래를 한다거나, 실제 내 모습보다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럼 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요건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개인주의자라고 그러죠. 개인의 발전에 몰두하는 사람들. 타인에게 피해는 없는데, 얘 보고 같이 놀자고 바라는 사람들은 좀 피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피해는 아니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넘어가면 그 공부한 걸 나눠서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이죠.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개인의 손해는 없고 사명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많죠. 저희 어머니도 요새 봉사활동하고 다니시는데, 그거라도 안 하셨으면 저한테 잔소리 엄청 하셨을 것 같아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말은 안 하지만 에너지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요즘에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는 안 하시던 얘기를 많이 하세요. 고맙다.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잔소리만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한 것도 다 남들 덕에다 나눠야겠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마 여기까지 좀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래 인재들은 요 뒤에 이쪽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자아실현까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래 인재의 조건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을 나누면 성장형 사고방식이 돼야 돼요. 고정형 사고방식은 재능주의죠. 재능이 있다 없다. 사실은 재능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거든요. 훈련하면 다 되니까요. 마라톤으로 치면 10발자국 앞에 있는 게 재능은 아니에요. 혹은 재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효율성 있는 걸 생각하시느라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재능이라는 단어를 입에 많이 쓰는데, 재능이라는 단어는 실은 제 생각에는 얘를 제한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고정형 사고방식은 이제 증명형 사고방식과 좀 비슷한데 성적을 많이 중시를 해요. 학벌 중시하고. 근데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수석 졸업도 사고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작용이 있어요. 회피랑 컨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장형 사고방식은 도전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보자. 그리고 도전을 하니까 끈기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끈기가 있고 틀리는 걸 즐거워하죠. 요거 고치면 되겠네. 근데 고정형 사고방식은 틀리는 걸 피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을 잘해야 즉시 배우려고 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독서예요. 뭐 뒤에 좀 얘기 나오겠지만. 그래서 미래 사회는 성장형 사고방식. 그래서 직업이 여러 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성장의 원리인데 재능이 필요 없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 오른쪽이 실력이에요. 실력. 오른쪽으로 갈수록 실력이 있고 위에가 노력의 강도예요. 노력의 강도. 파란 구간은 컴포트 존이라고 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빨간 구간은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해서 할 수는 있으나 힘든 것. 그리고 이 녹색 구간은 인간 한계, 부상이죠, 부상, 다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팔굽혀펴기 10개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10개는 지금 컴포트 존인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힘들어서. 힘들지만 성장하지만 힘들죠. 근데 만약에 10개가 컴포트 존인데 100개를 한다 그러면 이게 근육 파열 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메타인지죠. 네. 네. 의식적인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이만큼 성장을 하게 되죠.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한 만큼 그 다음엔 20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재능은 거의 필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 의식적인 노력을 버티는 끈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끈기, 의식적인 노력을 버티는 끈기가 필요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은 더 잘 버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존재 코칭도 필요한 거예요. 원래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야구 선수를 했어. 그런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도 행복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는 뭐 올림픽으로 치면 금메달리스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장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되게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참고로 이 그래프는 제가 만든 겁니다. 어디 나와 있는 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몽상가. 꿈을 꾸는 사람들, 창의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인공지능이 못하니까. 인공지능은 계산은 잘하지만 새로운 건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 변화가 빠르다는 얘기는 세상을 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꿈을 꾸는 사람들. 그리고 창의력이라는 건 전혀 다른 두 개를 연결하는 건데 이 창의력 좋은 애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했을 때 대부분 반응이 좋지 않아요. 공부나 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창의력이라는 걸 메커니즘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뻘짓거리 많이 하다가 단 하나 남는 거예요. 에디슨도 그랬고 벨도 그랬고 모든 발명가들은 한 큐에 발명한 게 아니에요. 스나이퍼가 아니고 거의 따발총 수준이에요. 아인슈타인,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인 아인슈타인도 인류를 바꾸는 논문을 4개를 냈지만 살면서 400여 개의 논문을 냈다고 해요. 그 중에 틀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스나이퍼가 아니고 따발총이어야 돼요. 그럼 그 논문 4개를 내기 위해서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꾼 4개를 내기 위해서 200~300개의 논문은 들러리 수준이 되는 거죠. 그걸 계속 버티고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상가죠, 몽상가. 미래에 이런 인재들이 대우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슈퍼 네트워커라고 사람끼리 연결 잘하는 사람들이 A 뭐해, B 뭐해, 둘이 만나봐 이렇게 연결 잘 시켜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좀 대우를 받을 겁니다. 왜냐? 역시 인공지능이 못해요, 이건. 그리고 이런 슈퍼 네트워커가 되려면 인성도 필요하고 공감 능력도 굉장히 필요해요. 저희 어머니 이거 되게 잘하십니다. 춘천 시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모으는 힘. 이게 필요하죠. 인성이 좋고 공감이 잘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최초로 입시에 인성 영역이 반영이 돼요. 대한민국에서.
변했어요. 바뀌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성을 평가한다고 이렇게 기준이 나왔어요. 이게 AI가 못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분야에 상관없이 앞에 그런 영역을 키우려면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먼저 기록하는 습관이 꼭 필요해요. 실시간으로 두뇌에 있는 걸 기록하는, 어머니도 지금 기록하고 계시지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기록하는 게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뭐 기록에 하나하나 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이거는 어머니 분들도 꼭 필요할 거예요. 어차피 요즘 세대에 사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이건 제가 기록한 플래너 10년치예요. 전 꼼꼼히 기록을 하거든요. 기록한 걸 바탕으로 이제 피드백을 할 수 있으니까 기록이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독서. 뭐 이거 두말 할 필요 없죠. 저도 독서를 통해 삶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동현이도 요즘 책 많이 봐요. 책 많이 보고 이렇게 두뇌의 신경세포 발달을 할 수 있게끔. 요거는 이제 한 200권 있을 때 찍은 건데 지금 저쪽에 보면 500권 정도 다 있고요. 읽은 책은 모아놓으니까. 이게 독서를 하다 보면 제일 좋은 게 한계가 깨져요. 어떤 지식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해볼 만한데 이런 인식이 생겨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독서를 통해서 사고력을 발달시키고 그다음에 성장형 사고방식이 되고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어서 블로그도 하고 저는 책도 썼거든요.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쉽게 썼어요. 이제 지금 팔리진 않고 있습니다. 다 팔렸어요. 그래서 독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운동. 결국은 체력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으려면 운동. 뭐 유산소 운동은 수험생들에게 주로 지구력, 장기기억 이쪽이 좋고요. 그 의식적인 노력을 하려면 웨이트 트레이닝 쪽이 좋다고 해요. 이쪽에 끈기. 실은 제가 20살 때입니다. 55kg 정도 나갔을 때예요. 픽픽 쓰러지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해서 이 정도로 많이 체력이 약하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예전에는 진짜로 쓰러져서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가지가 명상. 명상은 좀 뒤에 있는 친구들 시작해서 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상이란 종교적인 명상 이게 아니고요. 종교적인 명상은 메디테이션이고요. 여긴 마인드풀리스라고 해갖고 마음 챙김,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나 하루를 돌보는 이런 명상을 꼭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참 진입장벽이 좀 높은 건데 이 명상을 하다 보면 컴퓨터 램 정리하는 거, 휴대폰 램 정리하는 식으로 머리가 좀 가벼워져요. 몰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요. 이게 습관이 되면 두뇌 구조가 바뀐대요. 그래서 동민한테도 명상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처음에 어려운 사람들은 10분 명상 이런 거 검색해보면 이렇게 음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 추천하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네 가지가 이제 기록, 독서, 운동, 명상, 기독, 운명이라고 이제 한번 해봤는데요. 좀 종교는 없지만 외우기 쉽게 이렇게 미래 인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여기까지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머니께서 기다리시던 부모 코치. 실은 교육비 쓰는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부모 교육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나 저러나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아서 부모님이 조금씩 바뀌시면 아이들이 많이 바뀐다고 해요. 효율적으로 가성비가 제일 좋은 교육인데 현장에 있어 보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애나 잘 가르쳐 주세요. 동현이 어머니처럼 오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 문자 돌렸지만 저는 바빠요. 우리 애나. 부모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정말 잘 안 바뀝니다. 그럴 경우. 그래서 과제 분리,
감정교자, 사고력, 공감. 요것을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특히나 어쩌면 오늘의 핵심이 되는 과제 분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역시. 이분 누군지 아실까요?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이 세게 생기셨지만 아무튼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기시미 이치로라는 작가가 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상을 적은 내용입니다. 이 알프레드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을 창조하신 분인데요. 심리학에 넘어서 거의 철학자 반열까지 올라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핵심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지만 그 중에 핵심이 과제 분리예요. 상대방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분리하라.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도 그렇고 농경사회, 관계중심, 공동과제. 옛날에 농경사회 문화가 남아있어서 가족끼리 공동과제를 주는 거예요.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여기 이제 유교문화권까지 겹쳐서 상하관계가 생겨버리거든요. 농경사회에서는 올 수확량이 가족의 공동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노동력인 거죠. 근데 더 이상 농경사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문화가 남아있어서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존중하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의 과제까지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엄청 힘들죠. 우리 애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과제를 끌어안고 계시면 아이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져요.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애들이 이거 해도 돼요? 그럴 경우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편한 대로 해. 편한 대로 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묻지 해. 그렇죠. 이게 실은 예스로 대답해도 노로 대답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행동은 하고 싶은데 책임은 부모님한테 물을 때 쓰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는 질문을 할 때는 저는 무조건 너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봐요.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 학생이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허락을 받는 질문을 했는데 너 생각은 어때? 요게 아까 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1mm 키울 수 있는 그 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직장인이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업주부분들은 오후에 비가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산 안 챙겨갔어요, 애들이. 저희는 어릴 때 익숙했던 환경이 학교 앞에 엄마들이 이제 우산 들고 기다리는 거죠. 그걸 못 해줘서. 잘하신 거예요. 아니 그걸 못 해줘서 네. 좀 시간이 되면 해주고 싶어서 해준 적이 많았어. 조퇴를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렸을 때요. 지금은 아예 우산 항상 날이 좋은 날은 360도 들고 다니고. 그렇죠. 그래야 비도 자기가 맞는 건데 안 챙기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좀 심하셨는데 이런 쪽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병원을 혼자 다녔어요. 중학교 돼서는 기부스를 하고 돈 갖고 오라고 전화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온다면 부모님들은 어떻을까요? 그렇죠. 참고로 전 전교 2등 했다고 혼나봤습니다. 전교 1등에서 떨어졌다고. 근데 기준은 명확해요. 자녀의 반응의 크기보다, 좋든 싫든 자녀의 반응의 크기보다 부모님의 반응의 크기가 크면 자녀들은 내 과제로 안 느껴요. 무조건 안 느껴요. 저 고3 때 예를 들면은 그때 학교에서 야자까지 하고 독서실 갔다가 한두 시 정도 되면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어머니는 되게 간절하셨거든요. 에너지가 엄청 넘치는 분이라 없던 종교가 생기셨어요. 그때 당시 저희 친구들, 어머니들이 어울리시는 분들이 절에 다니셨나 봐요. 갑자기 절에 다니시더니 어느 날은 새벽 이제 1시 반쯤 제가 공부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 방에서 촛불을 켜놓고 연불을 외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들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저렇게 간절하시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효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수요일에 108배도 하신 분 알고 있는데요. 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들었던, 보자마자, 쉬어야지 하고 문 열고 가다가, 어이, 깜짝이야. 기겁을 하죠. 어머니, 아들을 믿으세요. 왜 남을 믿어요? 부모님이 간절하면 제가 제 인생에 간절하지 않아요. 들키셨어요, 또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 너무 간절하셔갖고, 고3 때 간식으로 양파를 썰어주셨어요. 양파가 포도당이 있단다. 초콜릿 먹으면 되는데. 너무 간절해서. 저는, 어머니 드시라고. 너무 간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절하지 않아도 되죠. 저는 언제부터 제 인생이 좀 간절해졌냐? 대학을 다른 지역으로 가보니까.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걸 제가 해야 되기 시작하니까. 집이 그리워지는 게 아니고 집 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걸 어머니께서 꽉 잡고 계셨거든요. 공부만 해라.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는 전국 1등 하셨는데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가신 한이 있기 때문에 너는 공부만 해라. 꽉 잡고 계셨는데 그게 퍼지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생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라는 게.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요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립하는 거, 과제가 분리되는 거. 근데 아마 동현이 어머니께서도 힘드실 거예요. 동현이 과제에 끌어안고 어머니께서 힘드실 거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게 안 됐을 때 본인이 불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못 보시니까 아이고 하고 다림질에 있고 막. 그럼 애들은 자기 인생에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책임감 측면에서. 그리고 요게 또 감정계좌 법칙이라고 있어요. 아까 되게 잘 하고 계신 건데 사람들은 마음속에 감정계좌가 있다고 해요. 저로 치면 아버지 계좌, 어머니 계좌, 누나 계좌 이렇게 계좌가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저한테 선물 하나 사주셨다. 그러면 계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쌓이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맛있는 걸 해주셨다. 어머니 계좌에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잔고가 바닥이 났다. 그럼 그 사람 말은 절대 안 들려요.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안 들려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보고 장가를 가라고 그렇게 그래도 안 가요. 잔소리를 워낙 많이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감정계좌가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안 가요. 안 들려요.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지금은 안 들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올라가는 비율이 나쁜 행동에 했을 때 깎이는 비율보다 5분의 1. 즉, 한 번 잘못하면 5배가 깎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을 만들어 놓고 이 잔소리 한마디가 들리도록 감정계좌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참다 잔소리 한마디 했는데 비율로 따지면 100% 잔소리죠. 이런 게 좀 필요해요. 특히나 그리고 이 살면서 좋은 기억을, 어린 시절 좋은 기억, 행복했던 기억이 많은 애들은 그 이후에 살면서 안 좋은 일들이 있더라도 그걸 잘 버틴다고 합니다. 좋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해 고마워. 어떤 부모 코칭 강사님께서 하신 얘기인데요. 남자분이셨어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냥 깔아두시는 거예요. 숙제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해. 밥 먹을 때 사랑해. 자기 전에 사랑해. 그냥 숙제처럼 깔아두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가 큰 잘못해서 크게 혼냈대요. 그랬더니 이제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뿔이 이만큼 나와갖고 빨리 말해 하고 막 싸우다가 자려고 하는데 사랑해야지. 그럼 잔소리 한마디 들리는 거예요. 이러면 평소에 깔아두는 거예요. 5배이기 때문에 어머니 되게 잘하고 계신데 평소에 그걸 깔아두셔야지 잔소리 한마디가 들립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아버지와 좋은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원체 깐깐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지금은 안 들려요. 그래서 이 감정계좌 법칙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사고력을 키워야 돼요. 성적을 높이는 게 아니고 사고력을 키워야 돼요. 생각의 뿌리가 자랄 수 있도록.
사천송이가 열린 포도나무는 주인분이 네가 살려면 뿌리를 키워서 얘를 물을 먹어라 라는 심정으로 정말 조금씩 멀리서 물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이 포도나무 한 그루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그루에서 사천송이나. 그리고 이거 하려면 또 사고력을 키우려면 체험이 중요한데요. 혹시 미국의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의 손정희라고 아시나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교포분이신데, 한국계 혈통이고 교포분이신데, 지금 소프트뱅크가 일본 최고의 회사이거든요. 최고의 갑부세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보다가 되게 재밌는 게, 동생도 꽤 유명한 사업가예요. 10대 사업, 일본 내에서 10대 기업 안에 드는 사업가인데, 제가 호박엿을 먹고 싶다고 했으면 저희 아버지는 숲부터 사시는 분이었다. 호박엿을 사주는 게 아니고 다 만들게끔. 그래, 호박엿이 먹고 싶으면 숲부터 사자. 이러시는 분이셨다고. 이게 되게 체험의 중요성인데, 대부분 내가 해봤으니까 이거야 라고 알려주지 체험할 수 있게끔 안 하죠.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못 하죠. 애들이. 비슷한 예로 피아노 영재 두민이라고 있어요. 영재발굴단에서 나온 건데, 프랑스 대학에서 이 두민이 때문에 학칙을 개정했어요. 12살짜리를 교수님들이 입학시키고 싶은데 학칙에 성인이라는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의 끝에 그걸 지워버릴 정도로. 눈 감고 막 쳐요. 막 가려놓고 쳐요. 근데 영재발굴단 인터뷰 보니까 두민이, 그리고 심지어 두민이가 좀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피아노 영재가 됐는데, 두민이의 영재성은 100% 아빠 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왜 그러냐.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해 주시는데, 자려고 누웠대요. 두민이가, 아빠 해는 어떻게 떠요? 옷 입어. 그러더니 새벽 바로 강릉으로 쏴서, 그래서 일출을 보면서 저렇게 떠. 아버지 스타일이 그러셨다고요. 손정희 아버님이랑 비슷하시죠.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사고력이 커지거든요. 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또 생각을 키울 수 있게,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질문이, 내 생각은 어때? 그리고 정답은 없어요. 한 번 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여기 이제 붙으면 되죠. 이런 건 어떨까? 이 정답을 알려주는 것과 차이점은, 정답을 알려주면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이 한 번 잘한 거는 동일 상황에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체험이 쌓이니까. 근데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걸 못 해주셔갖고 잔소리하다 지치신 분이 있어요.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할 때 물을 놓아라. 그거를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계속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바꿔줄 수 있게, 잔소리는 한 번만 할 수 있게끔 요 타이밍 딱 이렇게 사고력을 키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공감해주기. 이게 근데 공감이 되게 제대로 된 공감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왜 공감이 필요하냐? 혹시 회복탄력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빈민가에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 왜 성공했냐 했더니 회복탄력성이 굉장히 좋았대요. 회복탄력성이 좋은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 개인으론 감사일기 같은 걸 꾸준히 쓰는, 행복한 걸 꾸준히 쓰는 그런 훈련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빈민가에서 성공한 애들은 자기가 뭔 짓을 해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부모님이 아니어도, 뭐 경비 아저씨든 선생님이든 뒷집 할아버지든 자기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걸 좀 착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감정은 공감해주고
행동은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 아, 얘가 그래서 화났구나.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감정만 공감해주면 애가 잘못 나가고요. 역시 행동만 수정해줘도 엇나가요. 감정은 공감해주고, 행동은 수정해주고. 화가 나서 친구를 때렸구나. 화가 났구나. 근데 그래도 친구를 때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데, 친구 때리면 어떡해! 아이고, 화났구나. 화나서 그럴 수 있어. 이거 둘 다 안 되는 거죠. 사회에서 공감을 해주라고 많이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몰라서 이런 실수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당신이 옳다라고 정혜신 박사님이신데, 세월호 사건 때 집단 심리치료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데, 충조 평판 금지하라 그러는데 혹시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충조 평판. 충조 평판을 금지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분이. 충고도 조언도 평판 네, 비슷합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금지해야 된다. 이게 다 공감을 못하게 하는 거다. 저는 저희 집에 이 충조 평판 전문가가 한 분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것만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말을 안 섞어요. 본인이 다 충고, 조언, 요구도 안 했어요. 근데 먼저 항상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 공감해주기에 하나, 내 생각은 그렇구나. 이건 어떨까? 요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생각과, 그러니까 감정과 행동을 구분하는, 감정은 공감해주고 행동은 수정해주고. 그리고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 결국 끈기가 좋아요. 빠르게 회복하니까. 자, 이제 거의 그냥 한 번에 끝내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와 다른 미래사회. 미래사회는 성공 공식이 붕괴가 됐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달도 되고, 공부만 잘하면 안 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사고력 발달이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미래사회에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끈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 원체 빨리 바뀌니까 성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꿈을 꾸는 몽상가. 역시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걸 선도하려면 꿈이 필요해요. 그리고 슈퍼 네트워크. 혼자서는 못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되니까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런 미래 인재를 키우려면 부모님들께서는 과제 분리. 얘들 못 가르칩니다. 30년 너무 빨라요. 못 가르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과제 분리해 주셔야 되고, 감정교자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잔소리를 안 할 수는 없고, 들으려면 감정교자. 그리고 목적이 성적이 아닌 사고력 키우기가 되게끔 한 타임 한 타임 늦게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감해 주기. 공감을 해 주시고, 여기 인성적인 측면도 그러면 같이 잘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다시 나오는데, 내 생각은 어때? 좀 무게가 달라지시죠? 왜 그렇게 생각해? 아주 많이 들었던 학생이 있어요, 뒤에. 그리고 사랑해, 고마워. 이거 워낙 잘하고 계신다니까. 내 생각은 그렇구나. 이건 어떨까? 이게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거절을 충분히 존중해 줘야 돼요. 거절에 존중을 하고, 대신에 거기에 관한 책임도 본인이 질 수 있을 정도로. 우산 가져갈래? 싫어요, 안 가져갈래요? 그럼 비를 맞게끔. 대부분 엄마 말 안 들으니까 우산 비 맞잖아 하고 갖다 주시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거절도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가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됐고, 자, 원래 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랬는데 한 번에 다 했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는 뭐는. 제일 잘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뭐 오늘 학교에서 특히 딸애가 이런 일이 있었고요, 뭐 애가 뭐 친구가 이랬는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을 잘하는데, 네. 또 한 번 얘기하다가 제가 또 무의식 중에 그럴 수도 있지
엄마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이게 과제 분리를 해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 입장은 그럴 수 있고 이쪽 입장은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양쪽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되는 게 자녀의 권리를 누가 침해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 네. 그리고 자녀가 다른 데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커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되게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실수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5살 때 동네 형이 밀어갖고 넘어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잘 보여야 되니까 너가 그냥 넘어진 걸로 해라. 저 형 상처받는다. 제 권리를 침해한 거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충만하셨던 분이라 사과는 그렇게 해주시죠. 안 하셨어요. 저쪽에 상처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요건으로 싸웠는데 아예 대놓고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죠. 자식 거짓말쟁이 만들어 이미지 챙겨서 좋으셨겠수. 그러니까 뭐라고 못 그러시더라고. 그것도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니, 당한 게 많으니까요. 당한 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자녀가 신경 쓰는 데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건 너가 남의 과제에 신경 쓴 필요가 없다. 근데 내 과제에 침입하는 거는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 예, 구분해 주셔야 돼요. 아까 내 생각은 어때?라는 질문 이제 그 단어를 문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는 주로 이제 하는 말이 너 편한 대로 해. 너는 뭐가 좋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게 같은 맥락일까요? 조금 다를까요? 맥락은 비슷한데 실은 내 생각은 어때? 라는 거는 유태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게. 그리고 목적이 약간 다른 게 내 생각은 어때? 라는 그 말의 목적은 얘의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부모님의 말이 맞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엄마 생각은 이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너 편한 대로 해. 너 편한 대로 해 라는 거는 약간의 어머니 입장에서 책임 회피가 될 수도 있고 책임을 그어주는 말은 아니에요. 너 편한 대로 해 그러면 얘가 놔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목적이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너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뭐 너 편한 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사고력은 안 커요. 그래서 딸내미가 자꾸 만약에라는 걸 붙여서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해요. 네, 많이 하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던가 이제 운전하고 가는 상황이던가 뭐 이런 엄마 만약에 이럴 때는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뭐 아들이면 어떠해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라는 거 붙이는데 저 거기에 대답 잘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없는 상황에 엄마의 선택지를 묻지만 엄마는 상황이 닥치면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대답하기 싫어 그러고 좀 잘리는 편인데. 그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되게 짜증내 하더라고요. 왜 자꾸 대답을 안 해주니까. 본인 몫이죠. 여기 많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갑자기 좀비가 오면 어떨 거예요? 같아요?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좀비 오면 생각할게. 네, 맞아요.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네. 이게 좀 확대가 되면 애들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사실과 생각과 느낌이 달라요. 사실, 생각, 느낌이 다 다른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생각, 감정. 예를 들면 흔히들 많이 하는 숙제 제대로 안 했구나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게 3개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숙제 제대로 안 했구나 라는 사실은 풀이 과정이 없고 답만 있다. 이건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죠. 생각은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판단이 들어가서 답지 뺐겠구나. 이건 판단이죠. 그리고 감정은 화가 난다, 속상한다. 이건 느낌인 거예요. 이거 3개를 섞어서 써버리니까 되는데 거기서는 만약에라는 거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과 구분해 주셔야죠. 그게 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볼게요. 이걸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몽상하느라고 하는 건데 반대로 넘겨주셔도 돼요. 넌 어떨 것 같은데? 이렇게 넘겨. 그렇게는 해요. 너는 너 뭐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데 엄마는요. 엄마 생각 넘겨요. 엄마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왜 자꾸 만약이라고 그러니? 요거를 또 다르게 해석하자면 의도로 평가받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열심히 할 거예요. 이건 실은 많이 속아보셨지만 없는 얘기잖아요. 한 걸로만 얘기하자. 사실 갖고 얘기하자.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억울해요. 열심히 한 적은 없지만. 요거를 좀 구분을 해주시는 차원에서 이게 또 너무 잘못해서 탁 끊어버리면 아까 그런 몽상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주시거나 아니면 판단하는 거나 이런 건 사실로 얘기하시기. 네. 또 있을까요? 그럼 오늘 1시간 좀 넘게 그냥 제가 준비한 걸 말씀드려봤는데 혹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좀 있으실까요? 그냥 좀 어렴풋하게 알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과제 분리 관련해서도 네. 저희가 이제 개념이나 이런 건 알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깨달았고요. 감정 계좌도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마이너스 5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0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민한 애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특히 동영이 컴퓨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자기가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 제안을 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눈빛 자체가 확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네, 조금 더 좀 명확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학원 선생님으로서 이런 말 하면 이상하지만 과제 분리하려고 성적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성장 얘기만 해요. 대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과 질문은 다 받아주는데 성적 갖고는 절대 쪼지 않아요. 그건 잘 알 거예요. 아마 뒤에 당해본 학생. 과제 분리하려고. 제가 얘가 원하는 선 이상으로 넘어버리면 어차피 안 하니까. 네. 혹시 또 있으실까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도 좀 빨리 끝내서 좋네요. 부모 코칭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